말라기 4장,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등장했던 실존 인물인데,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꼭 짚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400년을 침묵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 기간에 보내서 뭔가를 말씀하시진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한 5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사사건건 대립하는 두 세력, 하나는 사두개파, 또 하나는 바리새파, 바로 이들이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헤롯, 가실 때는 로마의 빌라도, 이들은 로마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의 목적을 가지고 가세요. 이 수전절이라는 명절은 구약 39권 안에 없고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했던 명절인데, 이 명절을 우리 예수님이 한번 사용하셨기에, 자, 이 5가지가 어떻게 해서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사건이 바로 이 5가지를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간사를 한 2번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중간사를 왜 공부하는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네. 넘기셔서 224쪽 신구약 중간사 분위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중간사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구약 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시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400여 년의 시간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사이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가운데 셀루쿠스 왕제의 유대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 분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하고 끝에 그 두 가의 제목들 살피는 것으로 오늘을 마감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20세기 초반까지 사용하다가 이란으로 바꿨는데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런데 사실 이 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상위에 있는 아수르와 하류에 있는 이 바벨론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페르시아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상위 세력과 하위 세력, 이 하류에 있는 바벨론 세력이 어느 쪽이 세계 주도권을 갖느냐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민족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동맹을 맺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가 제국이 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이제 바벨론이 제국이 되는, 그러니까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오랜 세월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던 페르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주도권을 가졌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인데요. 바로 아스티아게스 왕이라는 사람의 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페르시아에 이제 이 페르시아 민족과 메디나 민족이 있는데,
메대 민족이 있는데 그 메대의 왕인 아스테아게스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딸 만다네가 소변을 놓았는데 온 아시아를 뒤덮어요. 너무 놀라서 꿈의 해몽가들을 불러서 여쭸더니 당신 딸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 된다. 정치적으로. 따라서 메디나에서 사위를 구하지 말고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인 그 페르시아 도시국가에서 아무나 시원찮은 사위를 구하라. 되게 보면 이제 왕들은 아들은 부족해도 며느리는 똑똑하고 딸은 부족해도 사위는 똑똑하고 이게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딸을 페르시아의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위를 얻어서 결혼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또 자기 딸 만다네가 소변 이상의 걸 놓아가지고 온 아시아를 넝쿨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꿈의 해몽가를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당신 이제 외손주가 태어나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죽이는 게 좋겠다. 자, 고민하다가 자기 신하 겸 친구 하르파고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왕의 친구 겸 신하 이 하르파고스는 이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소치기에게 그 일을 시켜요. 이제 소치기가 왕의 외손주를 데려와야 죽이기 위해서. 근데 때마침 그 소치기도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그러자 소치기 아내가 죽은 아들을 그 자기 죽은 아들을 왕의 아들로 놓고 왕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키우자라고 설득을 했고 둘이 깜짝같이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의 외손주는 소치기 아들로 자라서 10년이 됐는데 이 10살 된 아이가 동네에 나가서 이 왕과 신하 놀이를 해요. 그런데 그 놀이상 이 아이가 왕을 해요. 왕을 하는 가운데 이제 명령을 하달했고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아이가 호되게 야단을 맞고 집에 돌아갔어요. 울면서. 문제는 그 아이가 메디나의 아주 높은 귀족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이 소치기 아들이었다. 매를 맞고 호됐다. 이게 화가 나니까 국가기강 문란 차원에서 왕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왕이 들어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스테아게스 왕이 그 10살 먹은 아이 데려와봐. 그래서 이 궁궐로 딱 들어오는 순간 첫눈에 자기 외손주인 걸 알아봅니다. 그래서 자기 외손주를 이제 딸에게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 10년 전에 자기가 책임을 맡겼던 친구 겸 신하 하르파고스를 불러서 만찬을 해요. 근데 그 만찬이 끝날 무렵에 왕이 묻습니다. 오늘 고기 어땠느냐? 최고였습니다. 혹시 무슨 고기인 줄 아느냐? 왕이시여, 제가 어지간한 육즙은 다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어느 고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네 아들 고기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면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표정 관리 잘못하면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잘 먹었습니다. 왕이 자고 나와요. 나오고 이제 그날부터 이 신하 겸 이 친구 하르파고스는 이제 미래를 준비합니다.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 준비됐고 이제 그 왕의 외손주를 성으로 불러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부터 서로 안 믿는 거예요. 서로 안 믿는다는 건 절대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하르파고스에게 좋은 꾀가 났어요. 사냥꾼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겁니다. 이 사냥꾼이 토끼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쪽지를 넣고 꼬매서 사냥감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들고 나갔고 외손주에게 전달되었고 그 외손주가 모년 모월 모시에 메디나 성 앞에 도착했고 성문이 열렸고 바로 외할아버지를 축출하고 딱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의 나라와 자기 어머니의 나라를 묶어서 메데 파사의 규례를 만들어서 이제 페르시아에 힘을 갖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나라를 묶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의 이제 터키가 그 당시에는 리디아인데 리디아의 왕이 틈만 나면 이제 페르시아의 국경을 침탈해서 약탈을 해가요. 지도를 놓고 보면 이제 터키와 페르시아가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리디아의 왕이 이제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를 약탈하는데 새롭게 왕이 된 페르시아의 왕이 가서 대응을 해서 일진일퇴 공방전을 하면서 지지부진하니까 리디아의 이 크로이소스가 이번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더 서둘러서 페르시아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비어 있는 리디아의 성 사르디스 성으로 공격해 가요. 사실을 알고 바로 다시 이 리디아의 왕도 돌아와요. 해서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 전쟁의 터가 이제 리디아 지금의 터키로 바뀌어요. 그런데 리디아는 워낙 이제 부자의 나라라서 기마병이 있고 이 페르시아는 가난한 나라라서 이 기마병이 없어요. 이 드디어 리디아의 기마병이 페르시아의 군인들을 향해서 이제 달려오는데 다급한 나머지 페르시아의 왕은 양식을 싣고 갔던 이 나귀, 이 낙타들을 쭉 앞에 세워놔요. 그런데 달려오던 말들이 갑자기 어느 일정선에서 다 멈추더니 뛰는 거예요.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들은 낙타 냄새를 싫어한답니다. 이 위기를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는 모면한 거죠. 결국은 리디아의 왕이 말들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고 약 한 2주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페르시아 왕이 답답하지요. 그 성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워낙 이제 페르시아는 아직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성에서 뭔가 툭 떨어지더니 어떤 병사가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더니 저 험한, 그러니까 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산기슭에 이렇게 기대잖아요. 근데 험한 산기슭 쪽으로 이 병사가 살살살 내려오더니 투구를 주워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병사들 깨워가지고 야 들어가 해서 성문 열고 가서 잠자고 있는 사르디스 성의 크로이소스 왕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게 전쟁사에서는 이제 행운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사로잡은 왕을 그 이튿날 광장에서 장작더미 쌓아 올려놓고 화형식을 해요. 그런데 이 장작더미 위에 앉아서 곧 죽기 직전인 이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이 뭔가 표정이 담담하면서 중얼중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상하다. 저 정도 되면 발악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잠잠하고 있어요. 이 드디어 명령에 의해서 불이 붙었고 장작더미에 불길이 치솟는데 소나기가 지나가면서 불을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내려오라 그래. 뭘 중얼거린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솔론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소치기 아들로 자란 이 페르시아의 이 키루스 2세는 뭔가 지식이 짧습니다. 물어요. 야, 알아듣게 말해.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이 크로이소스가 하는 말이 솔론이라는 그리스의 7대 현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온 세상을 여행하면서 자기 나라에 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대화하면서 자기가 물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터인데 당신이 만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그 질문을 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 솔론이 자기라고 대답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리디아라는 나라는 사금이 나는 나라로 워낙 풍요로워서 그 인근에 있는 수많은 도시국가들 가운데 아테네에 있는 이 델포이 신전에 복납금을 가장 많이 바치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들이 리디아 하면 최고의 부자의 나라, 그 왕하면 최고의 이 부자인 왕, 이게 소문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입니다 라고 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솔론이 하는 말이 자기 나라에 이 어느 과부 늙은 어머니가 있는데 이게 아들 둘, 효자 아들 둘을 둔 그 늙은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뉴욕거에 어머니를 싣고 올림피아 대전이 일어나는 곳을 그 경기를 보게 하려고 푹 뛰어가는 그 모습이 가장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뭐 1위는 양보하지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냐?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급기야 참다 못해서 난 어떠냐? 뭐 당신이야 특등이죠 라고 말했으면 좋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나면서 하는 말, 지킬 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죠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땐 그의 뒷모습이 쏙 유쾌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한 졸던 병사에 의해서 성을 빼앗긴 이 상황에 이르니까 지킬 걸 못 지킨 거예요. 그 친구의 그 말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그 아스테아게스 이 페르시아의 그 크로이소스에게 옆구리에 툭 치면서 야, 나 너 죽이지 않을게. 우리 친구 먹자 해서 둘이 친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관례상 그 성은 어떤 식으로건 이제 공격해서 빼앗은 거예요. 대체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조건으로 그 성을 처리를 합니다. 하나는 남자 죽이지 않는다. 이제 둘째는 이제 여인들을 폭행하거나 그 다음에 약탈하지 않는다. 이 조건인데 어쨌든 간에 밤중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한 거니까 공격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관례상 페르시아의 병사들이 리디아 성을 약탈을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제 빼앗긴 왕이죠. 그러나 지금 승자의 친구가 된 이 크로이소스가 어이 친구, 너는 네가 네 걸 약탈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야, 알아듣게 얘기해. 무슨 말이야? 그러자 크로이소스 왕이 지금 내가 너에게 항복하고 반역의 기미가 없는데 이걸 이렇게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빼앗기고 이게 네가 네 걸 약탈하는 거지. 이 말을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알아듣고 명령을 내립니다. 스탑!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이전에 왕에게 냈던 세금만 그대로 내가 받아간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는 리디아 성으로부터 큰 세금을 받아가고 이제 반역 걱정 없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 형태가 나온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관계 재정립을 했는지 그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시작인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는 가난한 나라가 아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과 맞짱 뜰 수 있는 부가 생겨요. 왜냐하면 리디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바벨론 제국과 맞짱 떠서 이긴다는 건 쉽지 않은데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 성 앞에 다다라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문이 열려 있어요. 바로 바벨론 성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 성을 창건한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 아버지 부자는 다윗과 솔로몬만큼이나 월등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이 창건자 아들이 띨띨하고 그 손주는 좀 더 띨띨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위에게 권력이 넘어갔는데 이 사위도 띨띨했고 결국은 나보니두스라는 바벨론의 한 장수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의 권력이 넘어가 버려요. 문제는 이 나보니두스라는 이 친구가 왕이 됐는데 바벨론의 근본적인 종교와는 다른 신앙을 가졌어요. 이 바벨론은 이 마르독 신을 섬기는 민족인데 이 마르독 신을 섬기는 그 종교 행사는 매년 1월 1일 뉴이어 페스티벌을 가장 거대하게 행하는데 이 나보니두스가 왕이 된 지 10년 동안 왕의 권력으로 그 행사를 못하게 억제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바벨론의 이 마르독 제사장들이 화가 난 거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그러던 차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바벨론 성을 공격해 온다니까 야, 이건 아니지 해서 안에서 성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의 그 성문이 열린 그 틈새로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가서 바벨론 그 거대한 성을 딱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보니두스의 이 세력들만 처달을 하고 거의 피 흘리지 않고 바벨론 제국을 손아귀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70년 전에 끌어와서 70년 동안 강제로 억제하면서 노동시켰던 모든 자들을 원하면 돌아가
이 정책이 나왔던 겁니다. 이제 큰 틀에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창건을 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 2세,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키루스 2세고 고레스라는 말, 바로 그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죽고 그 아들 캄비세스에게로 이어지는데, 그 아들도 좀 똑똑하지 못하고 죽고,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서 유능한 총독들 7명 중에서 한 명인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내부 선발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이 다리우스는 자기 비석에 이 말과 마부의 도움으로 왕이 된 나 다레오, 이런 표현을 써놨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그 7명 중에 한 명은 빠지고 6명이 말 경주를 해서 왕이 되기로 한 건데, 어느 일정 지점에 도착해서 먼저 우는 말을 탄 사람이 왕이 되기로 한 건데, 다레이우스가 탄 말이 먼저 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레이우스의 마부가 자기 주인이 탈 그 말을 이 순놈인데 암놈하고 교미를 시키고 그 소변을 미리 갖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 냄새를 맡고 울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 비석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훌륭한, 사실은 이런 유능한 마부를 두는 것도 월등하다고 보면 되겠죠. 이 월등한 사람이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 전체 지역을 120도로 군현제를 만들어요. 역사에 보면 이제 진시황이 군현제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진시황이 군현제를 만들기 120년 전에 페르시아 왕이 전체를 이제 군현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큰 틀에서 이 지방 자치 형태를 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성, 요걸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등한 이제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이 다리우스 왕 때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생기는데, 하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던 바벨론 성이 반란을 일으켜요. 또 하나는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3번에 걸친 전쟁을 해요. 이제 첫 번째, 바벨론의 이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우스가 바벨론 반란을 진압하러 갔는데 이 바벨론 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개월을 기다려요. 근데 이제 바벨론 성 안에서는 비웃습니다. 이 3,000명의 이 반란 주도자들이 사실상 이 반란을 성공하기 위해서 각 바벨론 성 안에 있는 각 가정의 엄마와 밥 해줄 수 있는 한 여자만 남기고 다른 여인들을 스스로 알아서 죽이는, 그렇게 결사항쟁을 한 거예요. 처음에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종교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건 좋았는데, 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보면 고맙다고 그러다가 다음에는 보따리 생각나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우리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전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걷어들이는 세금의 3분의 1을 바벨론 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바벨론 성은 부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점령하기, 이 반란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다레이우스가 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20개월을 포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비웃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친구의 아들 조피로스라는 친구가 코가 잘리고 양 귀가 잘리고 머리가 다 쥐어 뜯겨서 선혈이 낭자된 채로 나타납니다. 누가 그랬느냐라고 깜짝 놀라서 묻는데 왕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언제? 쉿! 라고 눈으로 한번 깜빡이고 선혈이 낭자된 그 조피로스는 바벨론 성문 앞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바벨론의 반란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간절히, 우리가 더 이상 바벨론 성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들을 독립을 인정하고 우리 퇴진하자라는 얘기를 했다가 내 왕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벨론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저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성문을 열고 들여놓습니다. 자, 조피루스가 준 지식으로
정보로 바벨론 성 군인들이 성 밖 문을 열고 나와서 페르시아의 군과 싸워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약 한 2,000명씩 6,000명의 페르시아의 군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날 3차로 승리한 그날 바로 바벨론 반란군들은 조피루스를 바벨론 수비대장으로 임명합니다. 바로 그날 바벨론 성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조피루스하고 그 왕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정말 수천 명을 죽이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바벨론 성에 들어간 다레이오스는 그 반란을 주도했던 주도자들 3,000명을 사로잡아서 쇠말뚝으로 다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을 허무는데요. 바벨론 성은 전체 길이가 약 90km가 넘습니다. 제발 놀래주세요. 정약용을 통해서 정조 때 지은 수원 화성이 5.6km입니다. 그러니 5.6km하고 90km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평지에 약 아파트 6층 내지 4층 높이로 지었고, 그 다음에 두께는 사륜마차 2대가 위에서 마차 경주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90km 되는 그 성 전체를 유프라데스 강 물로 돌렸고, 해자로. 그리고 성문은 100개인데 청동문으로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포로들을 데려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 바벨론 성을 밖에서 공격해서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문 열고 들어가서 그 바벨론 성 전체를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청동문 100개를 불에다 녹여서 없애버렸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끝장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결국 이제 이 다레이오스는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국경의 한 분쟁 지역인 에게의 지역을 분쟁을 해소하고 오히려 그리스까지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페르시아의 군대가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 이 다레이오스는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가다가 중간에 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풍랑 문제, 몬스터라는 풍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상당히 많은 패를 에게해에 쳐받고 돌아와요. 이거 1차 페르시아 전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잘 준비해서 풍랑을 뚫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상당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가요. 일단 아테네를 치러 가는데, 이거는 아테네의 명장인 밀티아데스라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의 전체 점령 군인들을 마라톤으로 유인을 합니다. 이 마라톤에서 밀티아데스가 데려간 약 한 10,000명이 채 되지 않는 군대와 그리고 다레이오스가 데려간 이 수만 명의 군대가 약 15분 딱 싸웠는데, 페르시아의 군대는 6,400명이 죽고 그리스의 군대는 190명만 죽습니다. 192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쪽에서 이거 싸우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이 마라톤에서 이제 이 아테네 아크로폴리 광장까지 꽤 거리가 되는데, 정확하게 42.195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42.195는 근대 올림픽이 시작인 런던에서 버킹엄 궁에서 스타디움까지 이제 42.195를 정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름은 그렇게, 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게 제 2차 페르시아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크세리크스 에스더의 남편이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못다 이룬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거대한 군대를 준비해서 3번째 침공하러 갑니다. 그런데 육군은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가 테르모필러의 협곡에서 300명을 데리고 굉장한 싸움을 싸워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둡니다만 결국 그 300명이 다 죽고 아테네로 들어가자 무혈입생합니다. 아테네 아무도 없이 다 비워버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3번째 만에 그리스를 이제 점령해서 깃발을 꽂는데,
깃발을 꽂고 거기까지 영지가 넓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아테네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숨어서 살라미스 해협으로 도망갔는데 그들도 거기서 두려워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몸이 간질간질한 이 크세르크세스는 그래, 저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을 이번에 박멸하자 해서 약 6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살라미스 해협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딱 8시간 만에 살라미스 해협에서 600여 척의 페르시아의 함선이 거의 다 전멸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밀티아데스 밑에서, 아테네 명장 밀티아데스 밑에서 싸움을 싸웠던 부관 중에 하나인 테미토스 클레스라는 친구가 다음에 반드시 페르시아는 또 온다. 그리고 육전은 저들이 대비하고 온다. 그러면 해전을 해야 된다 하고 살라미스를 그곳으로 정하고 일부러 다 피해 숨어 있다가 두려워 떤다고 헛소문을 낸 거예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페르시아군을 처단한 겁니다. 이것이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4대 해전 참고로 보면 이제 이 살라미스 해전, 그다음에 깔레, 트라팔가, 한산대접, 이 세계 4대 해전입니다. 바다에서 이긴 전쟁 이야기.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는 더 이상 이제 그리스를 넘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얘기 재밌어요? 큰일이네. 5분만 더 할까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해진 페르시아는 더 이상 그리스를 넘보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3번에 걸친 페르시아의 침공을 경험하면서 4번째 또 오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이 이르게 되고, 이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델로스라는 동맹의 그리스의 각 도시국가의 대표자들이 모여요. 그리스는 우리나라도 가야국 등등 이제 여러 도시국가 형태를 띄었듯이 그리스도 한때 많을 때는 도시국가가 400여 개가 됐었는데요. 이제 많은 도시국가들이 델로스라는 섬에 모여서 페르시아가 4차 침공한다면 대응하기 위한 동맹을 맺습니다. 그 동맹의 맹주는 아테네였고, 이 아테네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각 도시국가의 기금을 모아서 이제 동맹을 결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각 도시국가들이 아테네에 많은 동맹 자금을 냈는데 페리클레스가 그 동맹 자금을 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을 짓는다든지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이 주변에서 말을 합니다. 그건 아니지 않냐. 비용을 거기에 쓰자고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랬을 때 이제 페리클레스가 하는 말, 지난 1, 2, 3차 이 페르시아의 전쟁을 주도한 곳도 아테네고 피해가 큰 곳도 아테네고, 자, 사기 진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돈은 합리적으로 쓰는 거다라고 반응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과두정을 주장하는 도시국가들이 그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게 되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민주정, 그 다음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과두정,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제 민주정이라는 얘기고, 스파르타는 왕이 2명이라서 과두정인데, 양대 세력이 나뉘어서 28년 동안 싸웁니다. 이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 그래요. 이 전쟁의 승자는 이제 스파르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파르타가 그 이후 여러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약 한 30년간 통치하고 그 통치권을 다른 도시국가인 테베로 넘기는데, 역사에는 스파르타가 역사에 남긴 흔적은 스파르타식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테베라는 도시국가가 이제 그리스의 전체 도시국가들을 지배하는데, 그런데 이 테베라는 도시국가는 그리스 도시국가들 전체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민족까지도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게도니아 민족을 지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마게도니아 왕자를 데려다가 인질로 데리고 있었던 거죠. 마치 중국이 우리나라 소현세자를 청나라가 데리고 있듯이. 근데 문제는 이 필리포스 2세라는 이 왕자가 청소년 때 테베로 인질로 가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이 친구가 가서 인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군사 천재가 날개를 달아버린 겁니다.
태어나기를 천재로 태어났는데 그냥 산속에 묻혀 살다 보면 그저 그런 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테베라는 도시국가에 청소년 때 인질 생활하면서 그 그리스라는 나라의 전쟁사를 뚫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 작은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와 싸워서 이겼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운 28년의 전쟁사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인질 시기가 끝나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 사실은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마게도니아를 바르바로인들, 야만인들에서 전혀 취급하지 않는, 저들은 희망이 없는, 그런데 그들을 바로 군사로 조련해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오히려 다 점령한 거예요. 다 점령하니 진짜 군사천재죠. 문제는 이렇게 그리스의 전체 도시국가를 점령해서 지배하게 된 마게도니아의 왕 필리포스가 암살당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의 아들 20살짜리가 왕이 돼요. 이제 왕이 된 사실을 알고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반란을 꾀해요. 그런데 20살짜리가 자기 아버지보다 더 군사천재입니다. 바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싹 점령을 해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자, 자기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들을 사실 점령하고 성경에 고린도라고 말한 코린트 지역에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코린트 동맹을 형성하게 되는데, 내용인즉슨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 라는 얘기고, 너희들의 싸움의 원인이 페르시아의 3차 침공 때문인데 그 원인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라, 내가 가서 페르시아를 점령해 버리겠다, 이 내용으로 동맹을 결성했는데 그가 암살당하고 죽었고, 그 다음 이제 20살짜리 알렉산더가 다시 그리스의 이 도시국가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아놓고 제2차 코린트 동맹을 결성하는데, 내용은 이하 동문, 20살짜리가. 자, 그렇게 동맹해놓고 이제 약 한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를 실제 점령하겠다라고 군대를 이끌었는데, 마게도니아의 북쪽에 도나우드강 근처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가서 평정을 하는데, 그리스 도시국가에 소문나기를 알렉산더가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소문이 나고, 이 테베라는 도시국가와 아테나라는 도시국가가 마게도니아를 반란을 꾀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바로 내려와서 이 테베의 성벽을 딱 부수고 들어가서 성 안을 다 불태우고 성 안의 군인들 6천 명을 그 자리에서 살육해버립니다. 20살짜리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남녀노유 3만 명을 그대로 묶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딱 20살짜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약 5만 명이 채도 되지 않는 이 마게도니아 병사들과 용병들을 데리고 베레아에서 떠나서 페르시아의 땅 이수스에 BC 333년에 도착합니다. 이 이야기, 이 가소로운 이야기를 들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기록에 따르면 32만 2천 명에서 혹 60만 명까지예요. 어느 기록은 이쪽, 어느 기록은 저쪽인데, 그 거대한 군인들을 이끌고 감히 자기 땅에 찾아온 그 20살짜리의 5만 병사를 상대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자, 드디어 이수스에서 알렉산더는, 20살짜리 알렉산더는 자기 기마병 9천 명을 데리고 페르시아와 한판 딱 싸우는데, 결과는 자기 병사들은 뭐 얼마 죽고 얼마 상처를 입었습니다만 페르시아의 군들 11만 명을 죽거나 사로잡아 버립니다. 거기서 페르시아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재미있었어요? 자, 그러시면 잠깐 읽고 끝나겠습니다. 227쪽 넘기셔서 228쪽 통포인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왜 신구약 중간사를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라고 할까요? 신구약 중간사는 말라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기 위한 준비하신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제목이요, 2번이요, 3번이요, 네, 4번이요, 5번이요, 6번이요, 7번이요,
자, 이야기를 듣고 이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묶어서 좀 하나에 5분씩 30분 내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마음만 잡수시면 한번 꿈을 꿔보세요. 자, 그 다음 26과 로마제국가 중간사 240쪽 통포인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신약성경의 삭개오와 마태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까지의 먼 길을 여행한 것 모두 로마의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화폐와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했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옳다고 대답할 경우 세금으로 힘들어하는 백성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림. 그러다고 대답할 경우 로마로부터 반체제 인사로 지목될 위험. 예수님의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 1번 제목이요. 2번 제목이요. 3번 제목이요.